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사는 30대 여성입니다. 얼마 전 친했던 대학교 동창이 이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사실 그 동창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단둘이 정말 힘들게 살다가 제법 부유한 가정의 아들과 결혼을 했어요. 결혼 후 동창회 모임에 왔는데 명품을 휘감고 나왔더라고요. 얼굴도 매우 좋아 보이고요. 그래서 돈 많은 집에 시집 가서 잘 살고 있는가 보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남편과 시댁이 돈 없는 친정과 동창을 많이 무시했다고 해요. 처음에는 그냥 은근히 말로 비꼬았지만 점점 친정을 무시하고 인격을 모독하는 말을 하고 결국에는 시어머니한테 손찌검까지 당하고 나니 더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싶어 이혼을 결심했다고 하더라고요. 동창의 안타까운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저의 파란만장했던 이혼 과정도 생각나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제가 이혼을 하게 된 이유도 동창과 마찬가지로 돈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저는 동창과는 반대로 시댁이 너무 가난해서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저와 남편은 둘 다 꽤 괜찮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둘이 결혼을 하면 재벌만큼은 아니더라도 넉넉하게 살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결혼 준비를 하며 시아버지가 몇 년 전에 보증을 잘못 써 빚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시아버지가 참 좋으신 분이긴 한데 거절을 잘 못하시거든요. 그런 성격 때문에 남편이 정말 많이 답답해하고 그런 모습은 절대 닮지 말아야지 생각하며 자랐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시아버지의 보증 때문에 빚을 많이 지게 되자 남편 월급의 대다수가 집안 빚 갚는 데 나가고 있었어요. 그러니 남편은 월급을 많이 받아도 모아둔 돈은 거의 없었어요. 상견례하기 전에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저는 그래도 결혼에는 망설임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남편도 다니는 회사의 복지도 좋고 급여도 또래와 비교하면 꽤 높았거든요. 특히 남편의 회사는 매년 월급을 많이 올려주는 회사로 유명했어요. 그래서 시댁의 빚 문제는 둘이서 힘을 모으면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죠. 결혼을 준비하며 신혼집을 구해야 하는데 남편이 모은 돈이 없고 제가 가진 돈으로도 집을 사기에는 조금 부족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다고 굳이 대출을 받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고민 끝에 우리는 제 명의로 된 오피스텔에서 살기로 했어요. 그 오피스텔은 제가 20살이 되던 해에 성인이 된 기념으로 부모님께 받은 선물이었어요. 일단 둘 다 집을 새로 구할 만큼 넉넉한 돈이 없으니 돈이 모일 때까지 그 오피스텔에 들어가 살기로 한 것이죠. 이 오피스텔은 풀옵션이라 딱히 살 가전제품도 없었어요. 결혼하며 남편이 산 것이라고는 자신의 취미를 위해 산 80인치의 TV와 책상, 최고급 의자, 고성능의 컴퓨터가 다였어요. 사실 남편은 집에서 영화 보고 게임하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모니터도 가장 큰 것으로 컴퓨터도 항상 고성능으로 사곤 했어요. 그래도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비록 남편에게 커플링밖에 받은 것이 없지만 남들은 결혼하며 혼수에 뭐에 돈이 많이 든다고 하던데 저는 정말 결혼식에 신혼여행 비용 말고는 돈이 거의 안 들었거든요. 무엇보다 그 당시에 저는 이런 것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너무 사랑했어요. 그러나 친정엄마는 결혼하는 것에 대해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게 생각하셨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냥 친구랑 동거하는 것도 아니고 명색이 결혼인데 내 명의로 있던 오피스텔에서 살고 사위라는 것은 아무 준비도 하지 않는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남편이 회사에서 평판도 좋고 성실한 이미지라고 우리 정말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며 엄마를 설득했어요. 그때 엄마의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듣지 않았다가 결국 이렇게 이혼녀가 된 것이 참 후회스럽네요.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결혼하고 처음에는 정말 좋았어요. 시댁 식구들도 잘해주시고 남편도 정말 잘해줬어요.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아가던 중
시댁이 오피스텔 근처로 이사를 왔어요. 마침 근처 아파트가 아주 저렴한 가격에 나오기도 했고, 혹시 나중에 아이가 생기면 아이가 4살이 될 때까지는 아이를 봐주시겠다면서요. 저는 안 그래도 아이 생기면 이 좋은 회사를 간둬야 하나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제가 그런 부탁을 하기도 전에 먼저 그리해 주신다는 말씀하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시댁이 이사를 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코로나가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했어요. 유례없던 전염병에 학교도 비대면으로 전환되자 우리 회사도 정부의 방침에 따라 주 4회 재택근무로 전환되었어요. 집에서 한창 일하고 있던 어느 날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병원 약을 타러 가야 하는데 날씨가 너무 더워서 도무지 못 가겠다면서 바쁘지 않으면 차 좀 태워달라고 하셨어요. 어차피 급한 일은 다 처리했던 터라 저는 알겠다고 하고 시댁에 가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을 향했어요. 어머니, 진료는 잘 받으셨어요? 여기서 수납하면 된대요. 그래? 얘야. 근데 내가 지금 화장실이 너무 급해서 그런데 화장실 좀 다녀올 테니 네가 계산 좀 해놔라. 좀 있으면 퇴근 시간이라서 차 막히잖니. 부탁한다. 시어머니는 제게 병원비 계산을 맡기고 화장실로 가셨어요. 약국에서도 수납해야 하는 순간 갑자기 급한 전화가 왔다며 약국 밖으로 나가시더라고요. 예상치 못한 상황들에 약간 당황했지만 시어머니도 내 가족인데 이깟 병원비와 약값 한 번 못 내나 싶어 군말 없이 10만 원가량을 제가 다 결제했네요. 시어머니는 당연히 제가 돈을 냈겠거니 하고 생각하셨는지 병원비나 약값에 대해서 그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시어머니를 집에 모셔다 드리고 집에 오니 남편이 퇴근해 있었어요. 어디에 갔다 오냐길래 오늘 있던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사실 오늘 집에서 일하는데 어머니한테 전화 오더라고. 병원에 좀 데려다 달라고. 급한 일은 다 처리했으니 알겠다고 하고 갔지. 갔는데 병원비랑 약값 거의 한 10만 원 정도 나왔는데 그거 다 내가 냈어. 엄마는 지갑 안 가져가셨대? 그건 아니고 병원비 계산할 때는 갑자기 화장실에 가시고 약값 계산할 때는 급한 전화 있다고 받으시러 나가시더라고. 거기서 수납하는 곳 앞에서 멀뚱히 서 있기도 좀 그래서 내가 다 계산했지. 그래? 잘했네. 그런데 뭔가 조금 기분이 이상하더라고. 우리 엄마라면 내가 병원비를 낸다고 해도 절대 안 된다고 그러실 테고 혹시나 내가 계산을 하게 되면 반드시 병원비만큼의 뭐라도 사서 주시는데 그냥 당연히 내가 병원비를 내는 것처럼 되어버리니 조금 그랬어. 지금 우리 엄마한테 나가는 병원비가 아깝다는 거야? 와, 우리 엄마도 이제 가족이야. 솔직히 우리 엄마가 네 생각해서 아이 갖고 하면 회사 생활하는데 힘들까봐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 우리 집 근처로 이사까지 오셨는데 좀 야박하네. 그 정도도 못 해드려? 실망이야. 저는 솔직히 10만 원이 아깝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한 번, 두 번 반복되면 언젠가는 시댁에서 필요한 돈들을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 당연시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말을 꺼낸 거였거든요. 사실 우리도 지금이야 돈을 잘 벌지만 아이 없을 때 차곡차곡 모아놔야 나중에 아이가 크고 돈 많이 들 때 넉넉하게 키울 수가 있잖아요. 그런 생각에서 한 말인데 남편은 그저 화만 내며 속 좁은 사람 취급을 하니 섭섭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남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자기 엄마에게 다른 돈도 아니고 병원비와 약값으로 생색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내가 생각이 짧았다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어요. 중복을 하루 앞둔 어느 무더운 여름날이었어요. 그날도 집에서 더위와 씨름을 하며 일을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내일이 복날이니까 삼계탕을 해먹자고 같이 닭이랑 이것저것 재료를 사러 가자는 거예요. 저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근처 대형마트에 갔어요. 삼계탕 재료만 사신다던 시어머니는 삼계탕 재료에 각종 반찬거리, 집에 큰 솥단지가 없다며 대용량 곰솥 냄비, 가격이 저렴하다며 프라이팬과 각종 주방용품,
화장실에 수납장이 고장났다며 미니 수납장까지 고르시더라고요. 쇼핑카트에 한가득 싣고 계산을 하려고 줄을 섰어요. 아, 얘야, 내가 지갑을 두고 왔네. 너 지갑 가져왔지? 네, 지갑 가져오긴 했어요. 그래, 네가 좀 내라. 나는 화장실 좀 다녀오마. 저희는 이미 카트에 짐을 가득한 상태라 다시 일일이 가져다 놓을 수도 없어 어쩔 수 없이 제 카드로 결제를 했어요. 요새 장바구니 물가 얼마나 비싼지 아시죠? 삼계탕 재료만 해도 10만 원이 넘는데 이것저것 생활용품에 주방용품까지 사고 나니 거의 40만 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걸 제 카드로 결제했고요. 저는 그 많은 짐을 싣고 시댁에 도착해서 짐 정리를 도와드리려고 같이 집으로 들어갔어요. 시어머니는 삼계탕 재료를 정리하기 위해 장 볼 때 들고 계시던 가방을 바닥에 두셨어요. 그런데 가방 안에 시어머니의 지갑이 보이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걸 발견한 제 모습을 본 시어머니는 당황한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어머, 내 정신 좀 봐. 아, 내 지갑이 가방에 있었네? 가방에 지갑이 있다는 거 모르셨어요? 아까는 분명히 안 보였는데. 요새 내가 이렇게 정신이 없지 뭐니. 다음에는 내가 꼭 내마.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다시 장본 비용을 제게 달라고 하기도 뭐하고 또 얘기하는 것도 뭔가 쫌생이같이 보여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겼어요. 남편에게도 아무 말 하지 않았고요. 그렇게 제가 재택근무를 하는 동안 한 달에 한 번에서 2번 정도 불려가서 시장 보는 비용, 병원 비용을 다 제가 냈어요. 그래도 꾸준히 저도 돈을 적지 않게 벌고 있었고 남편도 안정적으로 벌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부담이 그리 크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해가 바뀌고 1월이 되었어요. 남편에게는 이제 고3이 되는 남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집에서 쉬고 있는데 남편이 갑자기 남동생 이야기를 조심스레 꺼내더라고요. 이번에 진수 고3 되는 거 알지? 근데 진수가 집에서 공부가 안 된다고 독서실에 다닌다네? 그래? 하긴 집보다는 독서실에서 조용히 공부하는 것이 훨씬 좋지. 독서실 비용이 한 달에 40만 원 정도 한다던데 그 비용 우리가 내는 것 어때? 우리가? 한 달에 40만 원씩 매달 내자고? 우리 아버지 보증서시고 해서 집안 빚은 많고 진수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고3이잖아. 우리는 둘 다 돈 잘 벌고 좀 넉넉하니까 우리가 진수 좀 도와주자. 그래도 매달 40만 원은 너무 부담돼. 우리가 독서실 비용 대주면 진수가 1년간 공부 열심히 해서 나중에 잘 되면 우리를 모른 척 하겠어? 나중에 우리 늙고 힘들 때 도와주겠지. 그때 형과 형수님이 도와줘서 잘 됐다고 하면서 말이야. 좀만 도와주자. 솔직히 이런 남편의 제안이 반갑지는 않았어요. 저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적금을 들고 싶었어요. 사실 돈이 아깝기도 했고요. 그래도 남편이 너무 원하기도 하고 고3인 도련님이 어디 나가서 아르바이트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에 그냥 알겠다고 했어요. 노는데 쓰겠다는 것도 아니고 미래를 위해 공부를 하는데 쓰겠다는데 뭐 어쩌겠어요. 조금이라도 형편이 넉넉한 사람이 도와주고 나중에 우리 집이 힘들고 도련님이 잘 되면 도움도 받고 하면서 사는 것이 가족 아닌가 하고 좋게 좋게 생각했죠. 그리고 설날이 되었어요. 아침에 차례를 지내고 시부모님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큰절을 했어요. 시어머니는 새해 덕담을 하시며 제 손을 꼭 잡으시더라고요. 얘야, 우리 진수 독서실 비용 내주기로 했다면서? 너무 고맙다. 아니에요. 저희는 그래도 둘 다 돈 벌고 아직 아이도 없어서 약간 여유가 있으니 괜찮아요. 그래. 그렇게 둘이 서로 돕고 사는 것을 보니 보기 참 좋구나.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진호야, 너 옛날에 옆집에 살던 그 아줌마 알지? 이번에 그 집 아들이 사업이 대박 나서 아들 부부한테 한 달에 용돈을 100만 원씩이나 받는다더라. 그래서 말인데 솔직히 너네도 돈을 적지 않게 벌잖니. 우리 솔직히 요새 나이도 들고 일하기도 힘든데
조금 너희들이 도와줬으면 싶은데. 그 집 그렇게 사고 치더니 결국 대박이 났네. 그래서 엄마는 얼만큼을 원하는데? 우리도 염치가 있지. 한 달에 100만 원은 바라지 않고 한 60만 원 정도만 주면 우리가 그 안에서 알뜰살뜰히 생활해 보마. 한 달에 60만 원이야 뭐. 알겠어. 그럼 집에 가서 입금할게. 남편은 시어머니의 말에 제 의견은 묻지도 않고 바로 용돈을 드리겠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지금 도련님 독서실 비용 40만 원에 부모님 용돈 60만 원까지 드리면 시댁에 들어가는 돈만 해도 한 달에 고정으로 100만 원이에요. 솔직히 1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저는 이건 아니다 싶어 집에 오자마자 남편에게 이야기했어요. 시부모님께 정말 용돈 60만 원씩 드릴 거야? 그러면 도련님 독서실 비용 40만 원에 시부모님 용돈 60만 원까지 한 달에 100만 원이야. 매달 100만 원씩 고정으로 시댁에 나간다고. 진수 독서실 비용은 올해만 내면 되고 그럼 내년부터는 한 달에 60만 원만 나가면 되잖아. 올 한 해만 우리가 좀 고생하면 되지 뭐. 솔직히 시어머니 병원 가실 때나 시장에 가실 때 꼭 나를 데리고 가셔서 내 돈 쓰시게 만드는데 그런 돈만 해도 꽤 나와. 그런데 거기에 60만 원까지 추가로 드리자고? 우리가 뭐 갑부야? 막말로 로또라도 당첨됐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해드릴 수 있어. 그런데 우리도 솔직히 이제 돈을 모으고 생활해야 하는데 우리 돈 자꾸 시댁으로 가면 우리는 돈 언제 모아? 엄마가 자꾸 시장이나 병원에 가실 때 네 돈을 쓰게 하니까 용돈을 드리자는 거야. 차라리 아예 고정으로 용돈을 드리면 아마 그 안에서 병원비랑 생활비를 다 해결하시겠지. 설마 그 용돈 따로 받고 또 병원비 생활비 다 우리에게 부담하게 하시겠어? 남편의 말을 듣고 보니 매달 병원이나 시장에 갈 때 같이 가서 계산해 드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 달 금액을 정해두고 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와 남편은 한 달에 60만 원씩 시어머니 통장으로 이체를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전 이제는 정말 시어머니와 함께 시장이나 병원에 갈 때 제가 결제할 일은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 다음 달도 그 다다음 달도 여전히 병원에 가시거나 시장에 가실 때 꼭 저를 부르시고는 제가 계산하게 하셨어요. 한 번은 너무하다 싶어서 시어머니께 좋게 여쭈어 보았어요. 저번에 저희가 드린 60만 원은 어디에 사용하셨냐고요. 그랬더니 한 번은 친한 친구의 딸이 결혼해서 축의금 주고 돈이 없다고 하시고 한 번은 친구의 노모가 돌아가셔서 부의금을 하느라 돈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용돈 60만 원을 드리는데도 추가로 제 돈이 또 시댁의 생활비로 나가는 것이 정말 싫었지만 돈 가지고 야박하게 구는 것 같기도 하고 무엇보다 남편과 제가 안정적으로 돈을 잘 벌고 있으니 그냥 참고 넘겼어요. 그렇게 평안하지 못했던 설이 지났어요. 남편은 설이 지난 이후로 회사가 많이 바빠졌다는 이유로 야근과 주말 특근이 잦아졌어요. 그 전에도 야근하기는 했지만 많아야 일주일에 2번이었는데 일주일 내내 야근을 하더라고요. 반면 우리 회사는 여전히 재택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전 직원이 매일 출근했던 코로나 전보다 주 4일 재택근무를 하였을 때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이 더 높아져 이제 주 3일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었거든요. 남편은 회사에서 매일 늦게 오고 저는 집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남편이 회사에 있을 시간인데 집에 오더라고요. 표정도 매우 안 좋고 회사의 짐을 다 가지고 왔어요. 남편에게 이 시간에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 회사를 잘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린 이유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남편 회사는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예요. 자동차 부품을 만들고 나면 제품을 생산하고 남은 짜투리 고철이 생기게 되는데 이 고철을 아무 곳에나 버리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지정한 업체에 팔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남편이 소속한 부서의 팀장님이 자투리 고철 중 일부를 남편의 차에 실으라고 했대요. 그러고는 고철 업체 하나를 알려주며 거기로 가서 그 고철들을 주고 오라고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남편은 뭔가 이상하긴 했지만 팀장님이 회사 설립 구성원이기도 하고 사장님과 사촌지간이라 당연히 사장님이 시키신 일이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팀장님이 시킨 대로 했는데 알고 보니 팀장님이 개인적으로 친한 지인이 하는 고철업체에 팔아서 사장님 몰래 돈을 챙겼던 거예요. 사장님은 남편이 혼자 한 행동인 줄 알고 남편에게 회사에서 나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보는 고철 회사에 넘겨주고 따로 돈 받은 거 있어? 아니, 나는 전달만 했고 팀장님이 그 돈을 다 가져갔어. 나는 그냥 기름값 정도? 그럼 팀장님이 시키시길래 사장님께서 지시하신 줄 알았다고, 이게 그렇게 되는 줄 몰랐다고 말씀드리지 그랬어. 얘기는 했지. 근데 사장님이 팀장님 말만 듣고 너무 화나셔서 나보고 무작정 나가라는 걸 어떡해. 저는 솔직히 남편의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남편의 회사 사장님은 저도 몇 번 우연히 뵀었는데 100명 정도 되는 전 직원의 이름은 물론 가족 구성원까지 다 아시는 분이세요. 게다가 회사를 경영할 때 직원과 직원 가정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라서 직원들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해주시는 분이셨죠. 매년 월급 인상은 물론 매출이 높은 해에는 전 직원에게 100만 원씩 특별 보너스를 현금으로 지급해 주시기도 했고, 학자금 지원, 직원의 자기 개발을 위한 학원비나 대학원비 지원까지 해주시던 분이에요. 이렇게 사람을 중요시 생각하시는 분이 남편이 직접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지도 않았는데 팀장님의 말만 듣고 무조건 나가라고 하셨다는 것이 뭔가 이상했어요.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남편이 너무 속상해해서 물어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냥 축 처진 어깨를 토닥여주며 우리가 나이가 엄청 많은 것도 아니고 여보 능력도 되니 더 좋은 회사 충분히 갈 수 있다고 격려해 주었어요. 그것 말고는 제가 남편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이 없더라고요. 한참을 넋을 놓고 앉아있던 남편은 머리 좀 식힐 겸 반신욕을 하겠다며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저도 다시 일을 시작하려는데 남편의 핸드폰이 울리더라고요. 보니까 회사 이서영 대리에게 온 카톡이었어요. 저는 회사에서 해고를 철회하려나 싶어 남편을 부르려고 하다가 뭔가 느낌이 이상했어요. 왠지 카톡을 제가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카톡을 본 순간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어요. 이서영 대리와 나눈 이전의 카톡은 연인들이 하는 내용으로 가득했어요. 남편은 회사에서는 물론 저와 함께 있던 저녁 시간에 저 몰래 이서영 대리라는 사람과 사랑을 속삭이고 있었어요. 카톡의 내용을 보니 제게는 야근한다고 하고 회사를 마치고 같이 저녁을 먹고 영화를 봤더라고요. 제게 특근을 한다고 했던 주말에는 둘이 놀이동산, 서울 근교의 데이트를 아주 알차게 즐겼더라고요. 게다가 얼마 전에는 회사 차장님 어머님의 장례식이라고 1박을 하고 왔었는데 그날은 남편과 이서영 대리 둘이 펜션을 잡고 놀러 간 것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서영 대리가 우리 사이가 들켜서 아빠가 화가 많이 나셔서 회사로 다시 돌아오는 것은 힘들 것 같다. 나도 회사에서 쫓겨났다는 식의 카톡을 보냈더라고요. 그 카톡을 보니 남편이 왜 회사를 해고당했는지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남편은 회사 사장님의 딸인 이서영 대리와 몰래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고 그 사실을 들켜 사장님이 나가라고 하신 것이었어요. 물론 그 딸도 회사에서 내보냈고요. 저는 이 카톡을 본 순간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눈앞에 뵈는 것이 없었어요. 바로 핸드폰을 들고 남편이 있는 화장실 문을 벌컥 열었어요. 진짜로 고철판 이유만으로 회사 잘렸어? 확실해? 몇 번을 말해. 그렇다니까. 그럼 이서영 대리는 누구야? 이서영 대리를 어떻게 알아? 네가 들어가고 나서 핸드폰이 울리길래 보니까 이서영 대리한테 카톡이 왔더라고. 부르려다가 뭔가 싶어서 핸드폰을 봤지. 근데 너 나한테 야근한다고 할 때마다 이서영 대리랑 데이트했더라? 얼마 전에 차장님 어머니 돌아가셨다며? 그래서 강원도 간다더니 그때 가평으로 둘이 놀러 갔더라. 아니 그게... 뭐? 자기야 사랑해? 기가 막혀서.
그렇게 이서영 대리라는 년이 좋디? 아주 나한테는 보내지도 않던 이모티콘 막 보내고 난리가 났더라. 아, 이서영 대리가 그러더라. 자기 아빠가 화가 많이 나셔서 자기도 회사에서 쫓겨났다고. 너 회사 사장님 딸이랑 불륜 저질러서 쫓겨난 거 맞지? 제가 불륜 사실을 모두 다 알았다고 말하자 남편은 반신욕을 하다가 뛰쳐나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자기야, 정말 미안해. 나는 당연히 안 그러려고 했는데 이서영 대리가 자꾸 나한테 꼬리를 치는 거야. 그러면서 나랑 사귀면 아빠인 사장님께 잘 얘기해서 월급도 많이 올려주겠다고. 사장님 딸인데 혹시라도 내가 싫다고 하면 나에게 불이익이 생길까봐 두려웠어. 게다가 나한테 자꾸 잘해주면서 그러니까 내가 단칼에 거절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 야, 너는 아버지가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 때문에 보증도 서고 집안이 빚더미라고 하면서 맨날 답답해하더니 정작 자기 자신은 그런 거 하나 거절하지 못해서 불륜을 저지르냐?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것도 있고 자기가 그동안 우리 엄마 병원비에 시장 보는 비용, 동생 독서실 비용으로 많이 힘들어했잖아. 나는 돈 많이 벌어서 자기 호강시켜주려는 생각에 그만. 진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저는 정말 너무 화가 나서 당장이라도 이혼하고 싶었지만 샤워 가운 한 장 입고 화장실 바닥에 무릎까지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비는 남편을 보니 마음이 또 약해졌어요. 2번 다시는 이런 일 절대 없을 것이라는 다짐을 수백 번 받고 저는 일단 한 번은 눈 감아주기로 했죠. 남편은 용서해줘서 고맙다며 정말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양가 부모님께는 회사 해고당한 거 말씀드리지 말자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회사 새로 구하고 자리 잡으면 그때 자기가 다 말씀드리겠다면서요. 맘 같아서는 시부모님께 말씀드려서 눈물 콧물 쏙 빠지게 혼나게 하고 싶었지만 솔직히 좋은 일도 아니고 남편도 많이 반성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알겠다고 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계속 재택근무를 하고 있었고 남편은 회사를 알아본다는 명목으로 컴퓨터 앞에 앉기는 했지만 실제로 회사를 알아보는 건 1시간뿐이었고 매일 게임만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와중에도 도련님 독서실 비용 40만 원, 시부모님 용돈 60만 원은 이체되었어요. 돈을 보내고 싶지는 않았지만 이미 새해에 약속한 것이고 이체하지 않으면 상황이 더 복잡해질 것 같아서 그냥 제 월급에서 시댁에 돈을 보내드렸네요. 그러던 어느 날 친정엄마가 반찬만 놓고 가겠다며 말도 없이 오셨어요. 집에 당연히 저 혼자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남편이 회사에 안 가고 집에 있으니 깜짝 놀라셨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엄마에게 회사에서 약간의 오해가 생겨서 어쩔 수 없이 해고당했다고 말했어요. 불륜 이야기까지는 하지 않았어요. 그 얘기 들으면 엄마가 많이 속상해하실 것 같았거든요. 자세한 이야기는 하기 좀 그러니 그냥 조용히 눈 감아달라고. 지금 남편도 매우 속상한 상태이고 새로운 회사 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했죠. 엄마는 어두운 표정으로 반찬을 두고 집에 가셨어요. 얼마 뒤 엄마 이름으로 돈이 500만 원이 입금되었어요. 엄마가 지금 줄 수 있는 여윳돈이 이것뿐이라며 혹시라도 급한 일 생기면 이 돈으로 해결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결혼해서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부모님께 걱정만 끼쳐드린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래도 앞으로라도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저는 더 열심히 일하고 알뜰살뜰하게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남편의 백수 생활 2주일째. 여전히 남편은 회사 구할 생각은 없고 집에서 열심히 게임만 하고 저는 재택근무로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열심히 일하는데 시어머니한테 또 전화가 오더라고요. 병원에 가야 하니 데려다 달라고요. 여보, 지금 어머니가 병원 가신다고 데려다 달라는데 자기가 한 번만 가면 안 돼? 지금 우리 엄마는 나 회사에 잘 다니고 있는 줄 아는데 내가 어떻게 가? 말이 된다고 생각해? 바쁘더라도 잠깐 머리 식힌다 생각하고 네가 가. 일은 이따 밤에 이어서 하면 되잖아. 어머니랑 같이 가길 바랬던 내가 등신이지. 아, 나 간다.
저는 남편에게 있는 짜증 없는 짜증을 다 내며 시댁으로 갔어요. 그곳에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을 가서 병원비, 약값 모두 다 제 카드로 결제를 했네요. 또 시어머니는 지갑을 가지고 오시지 않았더라고요. 시댁에 모셔다 드리는데 시어머니는 내일은 시장에 장 보러 가야 하니 또 같이 가자고 아침 10시까지 시댁 앞으로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시장에 장 볼 것이 있기도 해서 알겠다고 하고 집에 왔어요. 다음날 아침 시댁에 가려고 준비 중인데 남편은 거실에서 술 먹고 게임을 하다가 늦게 잠든 모양이더라고요. 소파에 누워 코 골며 자고 있길래 저 시댁에 간다고 흔들었어요. 깨워도 못 일어나는데 짜증이 확 나더라고요. 저는 정신없이 자는 남편의 등을 확 때린 후 신경질 내는 남편을 두고 시댁으로 갔어요. 시어머니는 장바구니를 들고 집 앞에 서 계시더라고요. 시어머니와 함께 장을 보고 그날도 역시 장본 비용은 다 제가 냈네요. 시어머니는 일부러 그러셨는지 정말 실수로 가져오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도 지갑을 가지고 오시지 않았더라고요. 장을 본 것을 들고 시댁으로 가서 장 본 것들을 정리하는데 시어머니가 잠깐 거실에 앉아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얘야, 우리 진수 내년이면 이제 대학교 가는 거 알지? 애가 마음을 얼마나 독하게 먹었던지 독서실에서 매일 자정해 오고 하더라. 아주 서울대 가겠어. 네, 도련님은 원래 성실하시고 공부도 잘하셔서 분명히 원하는 곳에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말인데 내년에 진수 대학교 입학금과 학비 일부만 좀 지원해 줄 수 있겠니? 네? 대학교 입학금과 학비가 얼마나 비싼데 그것을 어떻게 지원해요? 왜 못하니? 너 젊을 때부터 한 회사 계속 다녔으니 퇴직금도 적지 않을 것이고 그 퇴직금 조금 먼저 받고 대출 좀 받아서 진수 학비 지원해주면 되지. 우리가 모아둔 돈이 없어서 그래. 어머니, 제 퇴직금은 제가 그동안 열심히 일해서 생긴 돈인데 그걸 어떻게 도련님 학비에 써요? 저는 제 퇴직금을 왜 도련님 학비에 써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난 너를 가족으로 생각했는데 참 서운하네. 학비 전부를 지원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일부만 지원해달라는 것인데 그게 그리 어려운 일이니? 네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옛날에는 첫째가 동생들 다 학비 대주고 했다. 그야 옛날이죠. 저는 제 퇴직금으로 도련님 학비 대주는 것은 조금 그러네요. 게다가 저희 신혼집도 대출빚 가지고 시작하기 싫어서 일부러 제 명의의 오피스텔에서 살고 있는데 도련님 학비 대준다고 대출받는 건 더더욱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말이 나와서 말인데요. 솔직히 도련님 독서실 비용에 어머니 아버지 용돈에 어머니 병원비에 시장 보는 비용까지 너무 부담돼요. 한 달에 시댁으로만 거의 200만 원 가까이 돈이 나간다고요. 어머 얘, 무슨 200만 원이야. 진수 독서실 비용 40에 우리 용돈 60까지 해서 100만 원이지. 내 병원이랑 시장 보는 비용 그까짓 것 해봤자 얼마나 된다고. 어머니, 제 카드 명세서 뽑아드릴까요? 어제 병원비에 약값만 20만 원에 오늘 시장 보는 값이 15만 원이나 나왔어요. 고작 이틀 만에 벌써 35만 원이나 나왔다고요. 보자 하니까 너무하네. 솔직히 너희는 둘 다 꽤 좋은 직장에서 일하고 있잖니. 하나뿐인 귀한 도련님 학비 지원 하나 못 해주니? 둘 다 일한다고요? 아닌데요? 지금 남편 집에 있어요. 회사 사장님 딸이랑 불륜 저질러서 회사 잘렸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뻔뻔스러운 돈 요구에 너무 화가 나서 남편이 불륜을 저질러 회사 잘렸고 그래서 지금 저 혼자 돈 벌어서 남편을 먹여 살리고 있다고 했어요. 얘, 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우리 진호가 불륜을 저질러서 잘렸다고? 그게 말이 돼? 우리 진호가 얼마나 성실하고 착한 아이가 아닌데 네가 잘못 알고 있는 거겠지. 그래요? 그럼 한번 지금 우리 집으로 가서 직접 보시죠. 저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갔어요. 거실에는 남편이 밤새워 먹었던 맥주캔과 컵라면이 아직도 있었고 남편은 여전히 소파에 누워 코 골며 자고 있더라고요.
회사에 당연히 있다고 생각한 시어머니는 남편의 모습에 깜짝 놀라셨어요. 진수야, 너 진짜로 사장님 딸이랑 바람 펴서 회사 잘린 거야? 아니, 그냥, 야, 너는 내가 알아서 잘 처리한다니까 굳이 엄마 걱정되게 다 얘기했냐? 회사에서 사장님 딸이랑 불륜 저질러서 회사에서 잘린 주제에 밤새 게임을 하고 맥주만 먹으면서 회사 구할 생각이 없어 보여서 그랬다 왜? 안 그래도 지금 내 월급만으로 생활하기 힘든데 시어머니 용돈에 도련님 독서실 비용에 시어머니 병원비에 시장값에 얼마나 힘든지 알아? 게다가 어머니는 내년에 도련님 대학 학비까지 요구하시더라. 예, 그때는 내가 너희 이런 상황인지 몰랐을 때고 내가 설마 너희들 이런 상황인 줄 알면 그런 얘기 했겠니? 너 말 한 번 잘했다. 야, 우리 엄마 병원이랑 마트장 보는 값이 들어봤자 얼마나 된다 그래? 진짜 구질구질하다 정말. 저번 달에 어머니 병원비랑 시장 보는 비용이 100만 원이나 나갔어. 거기에 도련님 독서실 비용 40, 부모님 용돈 60까지 다달이 시댁에만 200만 원이 나간다고. 너 만약에 우리 집에 매달 200만 원씩 나간다고 하면 군소리 없이 보낼 수 있어? 무슨 100만 원이나 들어 말이 되니? 엄마가 뭘 샀으면 얼마나 샀다고. 진짜 돈 좀 번다고 유세냐? 더럽고 치사해서. 너같이 속 좁은 여자랑은 도저히 못 살겠다. 그래, 돈 벌어서 시댁에 다 돈 나가니 내가 속이 터져서 유세 좀 떨었다. 나는 너희 집 물주나 호구로 다시는 못 살아. 너 말대로 나는 더럽고 치사해서 속 좁은 사람이니까 그만하자. 어머니, 저 이제 이 집에서는 물주 노릇 못하겠네요. 시댁이라면 돈 팍팍 주는 속 넓고 이해심 많은 여자 찾으셔서 아드님 재혼시키세요. 저는 더는 같이 못 살겠네요. 저는 그동안 참고 참았던 모든 일을 다 하나하나 낱낱이 이야기하며 이혼하자고 선언했어요. 남편도 이혼하자 그러면 누가 붙잡을 줄 알았냐며 이혼하자고 같이 소리를 버럭 지르더라고요. 그 모습에 저는 정말 이혼할 결심으로 집에 있던 옷과 화장품, 노트북 등 당장 사용할 짐을 모두 쌌어요. 짐을 싸서 나가는데 시어머니는 말리시고 남편은 화가 나서 이혼하자고 난리더라고요. 지금 저 말리셔도 소용없어요. 전 이미 마음 확실히 정했고 이혼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너 이 오피스텔 제 명의로 되어 있는 거 알지? 딱 일주일 줄게. 일주일 동안 네가 산 TV, 컴퓨터, 책상 싹 다 치워놔. 일주일 뒤에도 그래도 있으면 다 팔아버릴 거야. 알겠어? 저는 그 길로 바로 친정으로 향했어요. 엄마는 갑자기 온 짐을 챙겨서 온 저를 보며 깜짝 놀라셨어요. 저는 엄마에게 사실 남편이 회사 사장님 딸과 불륜을 저질러서 해고당한 이야기부터 그동안 시댁이 힘들다는 이유로 도련님 독서실 비용에 시부모님 용돈에 병원비에 시장 보는 비용까지 매달 200만 원가량이 시댁으로 갔다고 말씀드렸어요. 엄마는 제가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를 듣고 많이 속상해 하셨어요. 그래도 아이가 생기기 전에 이렇게 헤어진 것이 다행일지도 모른다며 제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아직 안정적으로 일하고 있으니 괜찮다고 다 잘 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게다가 한 번 불륜 저지른 사람 언제든지 또 할 수도 있다며 그냥 지난 결혼 생활들 깔끔하게 잊고 제 마음이 가는 대로 살라고 하시더라고요. 엄마는 무덤덤하게 이야기하셨지만 가정의 행복을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엄마에게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하고 못난 모습만 보여드린 것 같아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친정집에 들어와 산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동안 남편은 아무 연락이 없길래 저는 당연히 이혼할 생각에 연락이 없는 줄 알고 이혼 서류를 작성해서 오피스텔로 갔어요. 가보니 거실은 맥주캔, 컵라면, 먹다 남은 과자로 난장판이고 남편은 여전히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친정 갔다 왔어? 제가 들어왔는데도 당황한 표정 하나 없이 쳐다보지도 않고 모니터만 응시한 채 게임을 하고 있는데 정말 화가 머리 끝까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두꺼비 집을 내려 하던 게임을 강제 종료시켰어요. 야,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내가 이혼하자는 거 장난인 줄 알았니? 난 너에게 너의 짐 챙길 수 있는 일주일이라는 기한을 줬어. 근데 왜 여태 여기 있어? 너야말로 지금 여기서 뭐 하는 짓거리야? 당장 나가, 당장. 너 지금 안 나가면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컴퓨터, 모니터, TV 다 집어 던져버린다. 에이, 우리 여보 왜 그래? 그렇게 화가 많이 났어? 내가 다 잘못했어. 이제 정말 정신 차리고 게임도 안 하고 회사 빨리 알아볼게. 우리가 무슨 이혼이야. 이혼하지 말고 우리 다시 행복하게 같이 살자. 응? 남편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알랑방귀를 끼며 제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정말 너무 화가 나서 온몸이 부르르 떨리고 눈이 뒤집힐 것 같더라고요. 저의 화를 주체하지 못해 남편이 그토록 사랑하는 컴퓨터 모니터를 냅다 바닥으로 던져버렸어요. 야, 이게 얼마짜린 줄 알아?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진짜 돈만 밝히고 무식하기는. 아무리 화난다 해도 모니터를 집어 던져버리냐? 나도 너처럼 무식한 싸움꾼 아내 필요 없어. 당장 이혼해. 저는 남편의 말에 화가 더 많이 나서 이번에는 컴퓨터 본체를 바닥으로 던졌어요. 말 한 번 잘했다. 나 원래 돈만 밝히고 무식하고 싸움꾼이야. 어디 보자. 여기에 네가 사온 물건이 또 뭐가 있더라? 아, 저 80인치 TV도 네가 사왔었지? 저기 망치 있는데 TV를 망치로 때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볼까? 저는 창고로 가서 망치를 꺼내왔어요. 그리고 정말 망치로 TV를 때리려고 했어요. 남편은 이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망치를 들고 있던 저의 팔을 잡더라고요. 제발 그만해. 화 좀 삭혀. 이게 지금 얼마짜린데 다 부수고 있어. 내가 눈앞에서 사라지면 그냥 둘 거지? 나 잠시 시댁에 갔다가 내일 다시 올 테니까 화 좀 풀어. 그리고 우리 다시 얘기하자, 응? 제발 TV는 그냥 둬. 절대 부수면 안 돼? 네가 지금 시댁에 가 있다 해도 우리 이혼 사실은 변하지 않아. 그리고 지금 저 컴퓨터 TV 다 합쳐도 그동안 너네 부모랑 동생이 나한테 뜯어간 돈보다 작을 것 같은데 내가 훨씬 더 손해 아닌가? 어차피 내가 손해니까 저 TV 다 부셔도 되겠다. 그치? 제발 그만해. 그러다가 너 진짜 나도 치겠어. 지금 내가 이성을 더 잃으면 정말 너를 이 망치로 때리고 뉴스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내가 진짜로 그렇게 하기 전에 당장 너네 집으로 꺼져. 그리고 너네 부모한테 가서 우리 이혼한다고 확실히 다 얘기해. 알겠니? 남편은 이성의 끈을 겨우겨우 붙잡고 있는 저를 두려운 눈빛으로 보며 도망치듯이 나갔어요. 저는 남편이 나가자마자 80인치 TV도 망치로 때려 부셨어요. 이걸로는 분이 풀리지 않아 게임할 때 불편하다고 샀던 100만 원짜리 의자도 부수고 책상 다리도 하나 부서뜨렸죠. 이렇게 남편이 사온 모든 물건을 다 부수고 나니 조금 진정이 되더라고요. 저는 바로 용달차를 불러서 부서지고 망가진 컴퓨터, TV, 책상, 의자에 이혼 서류까지 다 시댁으로 보내버렸어요. 잠시 뒤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예, 너 이게 무슨 짓이야? 진우는 네가 눈이 뒤집혀서 널 때리려 했다고 하지 않나? 이 다 부서진 것들은 뭐야? 이혼 서류는 또 뭐고? 너 정말 이혼하겠다는 거니? 네. 저 이혼하려고 짐 정리한 거예요. 여기 원래 제 명의의 오피스텔이었잖아요. 여기 오피스텔에서 시어머님, 아드님 물건들 다 보내드렸는데 뭐가 잘못됐나요? 남자가 바깥 일하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잠깐 흔들릴 수도 있지. 그거 가지고 이렇게까지 일을 키워야겠니? 나 때는 말이다. 남편이 몇 년간 돈 한 푼 못 벌어와도 그래도 남편 믿고 살아왔다. 하여간 요즘 젊은 것들은 걸핏하면 이혼한다는 소리지. 어머니 아들이요. 밖에서 불륜 저지르고 왔어요. 그래도 전 참았어요. 근데 어머니, 남편 모두 저를 물주나 호구로 생각하고 저에게 돈 맡긴 사람처럼 돈 달라고 그러는데 전 그 사이에서 도무지 같이 못 살겠네요.
저는 옛날 사람들처럼 착하지가 못해서요. 아, 제가 이혼 서류 같이 보냈죠? 어머니 아들한테 그 서류 작성해서 내일 아침 9시까지 법원 앞으로 오라고 전해주세요. 만약에 안 오면 저 이혼 소송 갈 거예요. 그리고 오피스텔 비밀번호도 바꿨으니 이제 두 번 다시는 이 집 올 생각 하지도 마세요. 아시겠어요? 남편과 한바탕 싸우고 시어머니한테도 그동안 쌓인 이야기 다 하고 나니 속이 좀 후련하더라고요. 정신 좀 차리고 어질러진 집을 정리하고 저는 혼자 맥주를 마시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9시에 법원으로 가니 남편이 이혼 서류를 작성해서 왔더라고요.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이혼 서류를 냈어요. 그리고 오피스텔에 다시 갔는데 혼자 오피스텔에 있으니 자꾸 남편 생각이 나서 화가 나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거기서 계속 살다가는 제가 화병이 나서 죽을 것만 같아 그 길로 오피스텔을 헐값에 팔아버리고 친정집에 아예 들어갔어요. 그 뒤로 저의 이혼은 재빠르게 진행됐어요. 둘이 같이 산 시간이 짧고 재산 분할할 것도 없고 아이도 없으니 정말 빠르게 이혼 처리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저의 결혼 생활은 이혼으로 끝맺음 되었답니다. 저는 사실 결혼은 서로가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될 줄 알았어요. 그동안은 사람들이 다들 결혼을 할 때 조건을 보는 모습을 보며 속물이라고 생각하며 속으로 비난했었거든요. 그러나 제가 이혼이라는 큰일을 겪고 또 친구의 이혼 소식을 들으니 생각이 바뀌었어요. 결혼할 때 상대의 성격이나 인품도 봐야 하지만 집안의 경쟁력도 반드시 확인해서 경제적 수준이 비슷한 집안이 결혼해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경제적으로 차이가 나게 되면 아무래도 더 부유한 쪽이 그렇지 못한 쪽을 무시하게 되는 것 같아요. 무시하지 않는다 해도 어려운 집안은 넉넉한 집안에 자꾸 기대하게 되고 그 기대에 만족하지 못하면 실망을 하게 되죠. 반대로 경제적으로 넉넉한 집안은 어려운 집안의 요구에 딱 잘라서 거절하기도 맞춰주기도 어려운 애매한 상황이 반복되며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러한 말하지 못할 애매한 상황들이 쌓이고 쌓여 폭발하게 되고 결국엔 이혼하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경제적으로 차이가 크게 나도 제 생각과는 다르게 잘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러한 가정이 될 확률은 로또에 당첨될 만큼 매우 낮은 확률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당분간은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그냥 지금처럼 친정 부모님과 함께 살며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저 자신만을 위해 살고 싶어요. 이렇게 살다가 언젠가 혹시라도 마음에 쏙 들어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긴다면 그때는 반드시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자라온 배경과 집안 형편까지 고려해서 신중히 결혼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전국에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 예비 신부가 있다면 반드시 상대의 집안의 경제력을 확인하세요. 상대 집안의 경제력을 따진다고 속물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결혼은 연애와는 달리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라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후회합니다. 이 점 명심하시고 후회하는 결혼 생활을 하는 또 다른 제가 없기를 바라면서 사연을 마칩니다.